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룸을 열어 놓으실 수 있다. 2600선 초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이 굉장히 저는 1월에서 5월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난 6월은 정말 약간 패닉이라는 단어가 느낌이 그쵸. 좀 저 같은 경우도 2400 좀 떨어져 봐야 2400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2300까지 밀리는 거 보고 좀 2300도 잠깐 깨졌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게 왜 그럴까를 봤을 땐 어떤 펀더멘탈 이슈도 없이 그냥 수급으로 밀어낸 거거든요. 반대 매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매에서 반대 매매를 좀 활용하는 듯한 반대 매매가 나올 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장 아침부터 매도를 막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쫙 밀어낸 다음에 장 막판에는 매도한 거 다 걷어들이고 이 패턴을 며칠 하다 보니까 2300까지 그냥 쉬지 않고 밀려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다행히도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을 하면서 2400선을 회복하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밴드보다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코스피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세가 다행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반등의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기 언더슈팅,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오는 데에 따른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을 밀어냈던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이 약해지면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새 시장이 밀려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악재가 있었나를 본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똑같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금리 인상 가속화된다. 그러다 좀 진정되면 경기 침체 온다. 또 물가가 너무 높다. 금리 인상 가속화된다. 경기 침체된다.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시장 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언더슈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심리적으로는 금융위기까지 다 왔었고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 강세 전망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도 금융위기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뿐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한국 증시를 2300선까지 밀어냈던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대 매매, 신용장고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어요. 신용장고뿐만 아니라 스탁론이나 아니면은 CFD라 그래서 좀 파생 계좌가 또 있거든요. 그게 레버리지 계좌인데 이거는 집계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용장고 금액을 보면은 10일 동안 2020년 3월 금융위기 때 버금가는 정도의 물량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더 충격이 더 컸던 이유는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대비 시종장고 감소 규모를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도가 컸어요.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던 그림, 수급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컸던 그림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반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6월 CPI. 그렇죠. 네. 6월 CPI가 예상보다 높았는데 높게 나왔죠. 9가 넘었잖아요. 네, 9.1. 근데 시장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드렸던 물가가 너무 높다,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랄 거다, 경기 침체 온다. 이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지만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의 좀 연결고리가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작이 6월 CPI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반전 포인트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을 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유가, 가솔린 때문에 1.9, 2.3, 3.1 계속 높아지면서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유가 때문에 물가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월 대비 변화율도 0.7 계속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솔린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CPI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CPI 결과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노발대발한 거잖아요. 에너지 기업도 왜 이러냐.
가솔린 가격은 떨어졌는데 왜 CPI가 반영이 되지 않냐. 너네가 이 판매하는 가솔린 가격을 내리지 않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경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가 때문에 이렇게 레벨이 높아졌다는 걸 인지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레벨을 본다면 유가는 여기 보실게요. 밑에 먼저 보실게요. 이렇게 WTI인데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가솔린 가격을 보시면 25% 빠졌어요. 근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시차를 두고라도 반영이 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가 WTI 기준으로 월평균 100달러라고 한다면 7월부터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는 6월 물가는 9.1로 너무 높게 나왔지만 앞으로 물가가 진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곡물 가격 보시면은 소맥, 옥수수 이런 가격들이 뭐 청정부지로 올랐거든요. 요게 가솔린 가격이고요. 요게 소맥, 요게 옥수수예요. 쫙 연초부터 쉬지 않고 오르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소맥은 30%, 옥수수는 20% 빠졌습니다. 많이 꺾였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물가가 앞으로는 좀 진정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걱정들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6월 CPI가 공개된 직후에는 10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7월 FMC에서 10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하는, 좀 가격이 싸다라는 논리 때문에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주택 가격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시면 주택이 3.2예요. 지금 CPI에 관련되는 게 유가, 곡물, 그 다음에 주택, 또 하나가 중고차였나요? 중고차였죠. 중고차였는데 중고차는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차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게 1.4% 차지하는 곡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여전히 주택 가격.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작년 8월 9월 달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변화율을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림 또한 시차가 정도 1년 정도 있어요. 주택 지표와 CPI에 반영되는 주택 지표 간의 시차가 1년 정도 있어서 2022년 8월, 9월 지나면선 좀 진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좀 진정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들을 샀고,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 부담을 가는 그런 사이클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싸다라는 논리가 먹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8월 달이 되면 이제 7월 CPI가 나올 텐데 그게 그냥 뭐 우리 감으로 낮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CPI를 건드는 유가, 곡물, 주택, 자동차 이것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CPI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준이라는 데를 가시면은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게 7월 달에는 8월 10일 날 발표되거든요. 7월 달에는 8.9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부진해도 양호해도 반등을 이어가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들을 보면 예상보다 못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인데 14조 3천억 원이 예상치였습니다. 2분기 이 영업이익이. 근데 가이던스는 14조로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한 거죠. 왜냐면 이 정도로 나쁠 수도 있어 라는 걱정을 했지만 그거보단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적 전망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싸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많이 떨어졌네? 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이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막 올라가기보다는 뭐 흔들리고 있죠. 그 이유는 실적 전망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는 조금 흔들리는 장세, 뭐 부러진다거나 막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막 올라가다가 좀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실적 시즌의 의미를 본다면 현재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얼마나 있나,
실적 전망보다 밑에 있나 실적 전망보다 위에 있나 요거를 좀 판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은 쉬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먼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7, 8월 정도에는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요 그림 보시면 요 밑에 그림이 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요즘 또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긴 한데 이익 전망보다 한참 낮아요. 22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보다는 19% 정도 떨어져 있고 23년 이익 전망보다는 16.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한 2650선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애들이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와 채권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좋아지기보다는 좀 그동안에 시장에 억눌려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쪽은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동차 빼고는 전부 다 올해 내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애들이고, 반대로 올해 내내 주가가 좋았던 애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업종들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은 기술적 반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요 업종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 코스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300이 깨지기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저는 그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 끝난 거 아니다. 낙폭과대주들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갔거든요. 낙폭과대주들은 소프트웨어도 요즘 올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반도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화장품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 기술적 반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가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인터넷,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간다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번 기술적 반등은 아직까지 괜찮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애증의 종목이죠. 애증의 종목이죠.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선 다음에 물량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저항대에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서 며칠 동안 좀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 소화 과정. 단기적으로 뭐 저점 대비 1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룸을 열어놓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말에는 또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보유예수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거든요. 근데 기관이 반도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풀린 보유예수 물량을 가지고 뭘 할까? 다른 쪽으로 채워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최근 외국인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7월 말에 했을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들을 조금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아닐까. 먼저 선점을 하고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좀 정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말 8월 초까지는 그냥 지켜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얘기해서 지난 21일에 외국인이 수매수를 좀 많이 한 4천억 정도 했던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한 1,500억인가 거기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었는데, 그럼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또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근데 외국인 매수 그러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기술적 반등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넘었습니다. 와, 엄청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요. 1300은 이렇게까지 돌파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없었죠. 저도 1300원을 넘어서는 건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326원까지 갈 줄은 진짜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았던 레벨인데, 더 특이했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 샀어요. 최근에도 사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지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인이 왜 살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왜 1326원을 넘었을까라는 것들부터 볼게요.
뭐 한국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레벨이 확 올라간 것은 유로화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의 57% 정도가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훅 밀리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는 올라가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원달러는 또 딸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원화가 막 약세로 간 게 아니라 원달러율이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회색선입니다. 오르니까 원달러율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326원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면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율이 덜 움직였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원화가 약한 거라기보다는 달러보다는 좀 안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난주 들어서 22년 이익 전망이 플러스 반전, 전주 대비 변화율이 증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 연간 이익 전망을 보면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2%대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0.4%, 0.5%대로 확 줄었어요. 실적 하향 조정세가 좀 멈추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300선 정도가 12개월 선행 PR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인데 이 정도면 싸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이 막 떨어지는 게 멈추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 제가 반등이 나온다는 게 추세 반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2600선 회복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럽 얘기해 주셔서 어제 ECB도 금리 인상했잖아요.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 이따 FMC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11년 만에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11년 만에. 2000 요때 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로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시장 예상은 25bp였는데 50bp를 한 거죠. 일단 지금 유럽 물가가 사상 최대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은 ECB 자체로도 경기가 불안한 건 맞지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물가를 통제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였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말한 게 이게 영내 분절화 반지책,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변속 보호기구, 금리 인상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시장이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지긴 하겠지만 막 급격하게 막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이탈리아나 이런 남유럽이 아직까지 부채 위기, 재정 위기가 좀 아직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쪽의 남유럽 국가들을 채권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취약한 나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시장은 물가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보여드렸죠. 유로화가 대폭락을 한 거. 이 과정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정 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더 나쁜 그림이라기보다는 ECB까지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CB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는 미국 FOMC인데 다음 주 FOMC에 이제 자이언트 75bp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울트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떻게 보시고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올까요? 울트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울트라는 아니다. 네, 왜냐면은 75bp 금리 인상도 굉장히 무리해서 한 거거든요. 지난달에 6월달에. 왜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말했던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는 항상 먼저 선제적으로 말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75bp를 했고, 이번에도 75bp를 할 겁니다. 100bp 금리 인상 확률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높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70대 30 정도, 75bp의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70%, 그리고 100bp 한다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볼게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여주죠, 한번.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가 돼요. 그런데 연준이 6월 달에 발표한 점도표가 3.8입니다. 내년까지 본다면.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레벨인가? 2.5라고 한다면 3.8과 2.5가
이 격차가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한 개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 5분응선, 6분응선은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을 더 압박하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연준은 5분응선을 지나고 ECB는 이지 시작하고 이 두 개의 조합이 아마 금융시장에 당분간은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CB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했고 미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분기점 통과하면 네. 그럼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지 결국 우리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원달러 환율 좀 떨어지면 뭐 김 작가의 유튜브 수익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그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활기가 살 테니까. 일단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통화정책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당분간 달러가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달러 인덱스 그림인데요. 이게 저도 108까지 갈 줄은 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추세대 상단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시점에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경기가 불안할 때마다 달러가 이렇게 막 강세를 보였거든요. 달러가.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할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달러 강세 흐름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또 한 번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항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7, 8월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FMC는 5분응선, 6분응선을 지나고 있고 ECB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심리가 조금은 통화정책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쉬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원달러율도 약 1250원 정도까지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뒤에 바닥을 다지다가 올해 연말 내년 초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원달러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원달러율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유가예요.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좋냐? 뭐 물가가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한국 차원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에너지, 원유 전부를 수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그러면은 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레벨이 다운되고 달러가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원달러율은 좀 안정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7, 8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에서 환율 변수도 외국인 수급 쪽에는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환율이 그 달러가 오를 때가 이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때문에 그쵸. 조금씩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 경기 침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 GDP 성장률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엇갈리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틀란타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는 거예요.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내놓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를 합친 걸 보면 0.5예요. 그래서 한동안 요 GDP 나오에서 마이너스 1.6이라는 이유 때문에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숫자로 보는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네 꼬마애들까지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아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갔을 때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있죠. 동네 꼬마들도 파월 이름도 알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자이언트 빅스테이크 알 것 같아요. 뉴스를 신문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굉장히 커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경기 침체인가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역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경기 침체까지 바라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역성장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이 나오는 이유는 대외 변수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 내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은 아직까지 플러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2분기 GDP 성장률이 28일 밤 9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1.6보다 낮지 않다면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플러스 성장이라면 경기 침체 아직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되게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은 아직까지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블러드 연은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가장 유명하십니다.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지금 현재 강성 매파라고 해서 맨날 금리 인상하자고 말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분 블러드 연은 총재의 말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유연해요. 물가가 오르면은 빨리 금리 인상해서 물가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가 떨어지면 빨리 금리 인하해가지고 우리 경기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네 번째죠. 현 시점에서 침체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고, 또 긴축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침체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더 나쁜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어디냐?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의미는 경제지표의 눈높이가 이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쁜 예상보다 못한 경제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코노미스트나 전문가들도 사람이죠. 그러면은 계속 나쁜 경제지표가 나오면은 좀 전망치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나오면, 항상 이 정도 레벨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줘왔어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은 좋은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지표들은 조금 더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발표될 GDP가 마이너스 1.6보다 낮지 않으면, 마이너스 1.6보다 높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다행이다. 또는 플러스 반전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중립 플러스 또는 중립 이상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문지상에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기사를 많이 보지만 그게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니다. 자, 뭔가 지금 한 2, 30분 동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엄청 나쁜 것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7, 8월 달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막 걱정이, 실질적인 경제지표는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요게 둔화되는 사이클은 계속되는데 증시는 반등은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가? 아까 잠깐 몇 가지 그림에서 힌트가 있긴 했는데, 2600선 초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아까 코스피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그리고 수출, 제조업 생산, 소매 판매,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이게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나를 봤어요. 이미 코스피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경제지표도 마이너스로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 경기 둔화가 맞지 경기가 아직까지 약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표들을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 201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에 근접해 있어서 요게 요렇게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15% 정도 반등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2300에서 15%라고 한다면 2650선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좀
앞으로 조금 가서 보시면은 PER 밴드라는 걸 보여드린 게 있어요. 거기서도 마이너스 2표준 편차,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는 2300. 여기도 보여드렸죠. 여기는 마이너스 1표준 편차네요. 마이너스 2표준 편차가 2300. 이게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이 2630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밸류에이션 밴드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2630까지 열려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경로는 이게 지난 주말에 그린 건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죠. 2400선까지. 오늘은 좀 슬로해지고 있죠. 아마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하다가 FMC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 걱정 때문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행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물가지표가 꺾이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7월 지나서 8월, 또 길게 본다면 9월 초중반까지는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2600선까지, 2600선, 2650선까지는 회복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갈 거는 잘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바닥을 잡아고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2500선, 아무리 밀려야 2400선에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이제 2400까지 얘기하셨었죠. 네. 근데 제가 전략적으로는 2600선에선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밀리면 사고 하다가 2500선 때는 좀 많이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구간에서 좀 사셨던 분들이라면 2600, 2650선 뭐 여기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3300까지 갔었잖아요. 네. 2650이 왜 이래 높아 보이죠? 저도 뭔가 이게 힘들어 보이는 네. 느낌이 드는. 저도 세미나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겠어? 이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3300까지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갈 수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 그리고 걱정을 조금씩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변화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 외국인 수급의 개선, 이런 것들이 7월, 8월 중에는 좀 퍼즐이 좀 잘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스탠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식 비중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나는 단기 트레이라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너무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 마시고 한 8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노리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등에 힘을 실어줄 또 다른 이슈, 뭐 이벤트 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사실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2300대 현금을 다 썼거든요. 정말 올인. 잘하셨어요. 여기서 반등이 잘 안 되면 저도 뭐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좀 심각한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 가장 낮았던 지지율보다 바이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한테 져요. 가상 대결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매달 가상 대결을 하거든요. 2024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나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조사를 하는데 5월 달까지는 계속 바이든이 조금이라도 이겼어요. 6월 달에 역전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여기 있고 바이든이 여기 있어요. 1%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었거든요. 7월 달엔 바이든 지지율이 두두둑 떨어져서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어요. 물가를 못 잡아가지고. 네. 왜?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뭐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가장 우려하는 변수들이 뭐냐라는 여론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야. 그렇죠. 압도적으로 왜냐면 인플레이션. 일상생활과 완전 다 네. 맞닿아 있잖아. 다 비싸지니까. 93%가 크게 걱정한다요. 걱정 전혀 안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바이든도 물가 지표 나오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화내고 막 에너지 기업 막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죠. 물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근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표기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41년 만에 물가 상승 최고치인데 돈이 너무 많으면 괜찮은 건가? 그거보다도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 우리나라도 누가 여론조사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물어보면은 5%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쵸. 근데 93%라는 것은 압도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사우디로 갔어요. 갔다 왔죠. 아무런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긴 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안정되고 환율은 안정되고 수출은 개선되는 그림. 이 그림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물가 불안, 환율 불안, 경기 불안을 좀 일거에 좀 얘네들 세 가지가 진정될 수 있다는 그림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증시는 지금 저점에서 30% 올라온 거 아시죠? 저점 대비 30% 반등을 세게 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저점권 100포인트 올라온 정도에 그치고 있죠. 이처럼 전혀 상반된 그림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할 텐데, 한국과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이 잘 올라갔는데 한국이 전혀 못 따라갔다? 거기에는 새 정부 출범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PIF 가입,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참석한 거, 거기다가 결정적이었던 게 탈중국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본다면 가장 기저에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림들은 좀 회복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몇몇 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워낙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근데 둘 다 힘듭니다.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이 중간선거 캠페인을 시작해요. 선거운동을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중국 고위 관료를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중국 관세 철회는 중국, 미국,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철회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듯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선 아이고 물 건너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꾸로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대중국 관세 철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관료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에서만 발언이 나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는 것은, 이제 최고 수뇌부까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막판 협상이 조금 삐그덕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특히 사우디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8월 중에 대중국 관세 철회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미국도 사실 중국과 관계 안 좋았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중국과도 어느 정도 손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 부총리랑 옐런 재무장관이랑 전화대담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 서로 협력하자, 경제적으로 협력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누가 그러잖아요. 외계인이 출몰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일단은 외계인은 물리치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 그리고 통화정책,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된 상태라서 이를 물리친 다음에 싸우더라도 다시 싸우자라는 게 지금의 현재 두 나라의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